세계에서 용병을 제일 많이 고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석유로 유명한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다 보니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문제가 없어 군대같이 위험한 직업에 좀처럼 가서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우디는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이슬람교 국가들의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용병처럼 고용하여 군대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대립구도를 보이는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국민군 체제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용병 중심의 군대죠. 사실 자국민이 아닌 용병으로 구성된 군대는 충성심도 낮을 것이며 돈도 많이 들어가 비효율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노동 경제학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용병 고용이 그 사회에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용병의 오랜 시간에 걸친 학습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 직종에 최적화된 노동력이라는 특징 덕분입니다. 용병을 활용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론이 상당 부분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용병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국가가 등장하고 국민군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정근대의 국가들은 군대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특수한 능력과 기술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입할 필요가 있었죠. 누미디아족의 기마술, 갈리아족과 게르만족의 원력과 체력, 제노바의 세뇌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구르다 보니 전투력이 좋고 일반적인 징집병보다 사기도 높으며 체력이나 용맹함 등 용병이 갖춘 덕목은 일반적인 병사들보다 훨씬 유용했죠. 이러한 특징은 종종 특정 민족의 특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컨대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 용병을 고용해서 잘 써먹었고, 스파르타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레굴루스의 공격을 막아냈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도 갈레아 용병을 잘 활용했고, 누미디아 기병들은 포에니 전쟁 시기에 카르타고와 로마 모두에서 고용되어 전쟁의 한 축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 역시 페체네그 기마궁수, 노르만 중기병 등의 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톱차쿤대와 조합해 주변국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죠. 중국에서도 사실상 후한대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기병의 핵심 전력을 차지한 것은 북방의 유목민족 용병이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봉건제 사회인 중세 유럽에서는 용병들은 상비군으로 활용되기 좋은 군대였기 때문에 영주와 국왕들에게 자주 고용되었습니다. 카탈루냐 용병대 같은 경우 초창기 오스만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둘 다 제압했으며 15세기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국의 용병대인 검은 군대는 보헤미아 왕국, 폴란드 왕국과 2대1로 싸우고도 가볍게 승리했죠. 급기야는 신성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 그 수도와 빈을 함락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30년 전쟁 당시의 발렌슈타인으로 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독일 최고의 실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국민군을 창설한 유명한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군대도 상당수는 용병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돈으로만 움직이는 용병을 어떻게 통제하여 전쟁을 승리까지 이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잘 관리된 용병 집단의 용맹성과 신뢰성은 어느 시대이든지 믿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시로 일어났고 수많은 용병단이 신규 설립되거나 해체되는 때였죠. 당연히 용병단 간에 서로 부유한 왕족, 가문들과 계약을 이뤄내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용병단에 대해 비겁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고용주들에게 퍼질 경우엔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계약하더라도 열악한 조건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용맹성, 신뢰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면 자신들과 계약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높은 보수나 선불 지급, 장기 계약 같은 더 나은 고용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병단의 수입이 올라가고 소속 병사들에겐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도 제시할 수 있었죠. 실력 있는 병사 영입에도 유리해지며 용병단의 질적 상승에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순환 효과 덕분에 용병단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며 신뢰성이 있는지를 국가와 가문들에 어필하고 다녔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전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용병 네팔 구르카 용병이죠. 이렇게 잘 관리된 용병 집단은 출신지에 대한 소속감, 자존심도 있지만 무엇보다 용병으로서 비겁한 모습,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럽사를 기준으로 보면 중세 후기부터 아예 용병 수출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할 만큼 용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지방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중세 후기에는 스위스, 근세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우크라이나, 발칸반도, 그리고 해생 같은 독일계 공국 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용병 배출 지방에서 나온 용병들이 비겁하거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 민족 용병 전체의 위신에 흠집을 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향 후배들의 취직길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싸울 동기기제가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들은 자신의 용병 부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코디 로마 사건 당시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도망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189명 중 42명만이 살아남은 스위스 근위병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대로 바티칸 경비병은 스위스 용병을 쓰고 있죠. 또한 스위스 용병은 프랑스 혁명 당시 고용주를 위해 목숨까지 불태운 사건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정규군을 믿을 수 없어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했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다른 정규군은 모두 도망갔지만 이들만은 여전히 남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루이 16세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그대들은 임무를 다했으니 철수해도 좋다라고 했고, 무장 시민들도 같은 가난한 월급쟁이 신세인 이들에게 동정적이었으니 물러서도 상관은 없었죠. 하지만 이들은 스위스 용병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성난 수만 명의 시민들을 막다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군의 피해도 커서 그들의 화를 돋구는 바람에 시신도 처참하게 모욕당했죠. 시신에서 발견된 편지에 따르면 물러서는 것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니지만 고용주를 포기하는 것 자체로 자손들을 비겁자의 후손으로 낙인 찍혀 용병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음을 알지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에 있는 방패를 껴안고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을 묘사한 빈사의 사자상은 이들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한탕 해먹고 튀는 건달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용병 집단을 고용할 경우 급료만 제대로 지불한다면 정규군 못지않게 믿을만한 군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용병단 특유의 프로의식이라는 것도 생겨났는데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은 해야 한다는 상당한 책임감이 그렇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을 예로 들자면 당장 이라크 전쟁 중 팔루자 전투 당시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시내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블랙워터들이 있습니다. 블랙워터는 미국의 민간 군사 기업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용병 기업이라 할 수 있죠. 블랙워터 같은 현재의 강대국 산하 용병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군인 출신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엔 자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친위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죠. 민족주의 시대 동안 사그라들었던 용병이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물 터지듯 잇따랐던 신생 독립국 붐에 의해서입니다. 다수 신생국이 정비되지 못한 군대 체계를 대신하여 용병을 필요로 했고 현대병기에 익숙한 유럽의 전직 군인들이 그 수요를 충당시켰죠. 특히 50, 70년대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전쟁과 내전은 모조리 용병이 관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은 넘쳐났습니다. 현대적 용병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죠. 또한 이들은 신생국 정부뿐만 아니라 구종주국 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경제적 이권 보장, 거류민 보호 등에 종사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민간 군사 기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죠. 각국은 정치 세력에 휘둘릴 수 있는 군대보다 돈이면 되는 용병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규군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용병이 싸고 정규군의 것과는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국 내의 반전 여론을 억제하기 쉽죠. 다만 블랙워터 같은 대기업 수준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정규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군과는 달리 여러모로 제약이 덜해서 많이 계약하는 실정이죠. 특히나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향 탓에 정규군은 엉덩이가 무겁고 뭘 하든 간에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지만 민간 군사 기업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용병 시스템의 큰 장점 뒤에는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죠. 나라꼴이 막장으로 치달으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봉급이 나오지 않거나 전황이 밀려버리면 우르르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정치가 불안정할 때에는 용병대장이 쿠데타로 직접 나라를 접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용병은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약탈을 비롯한 잔혹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죠. 용병들은 약탈을 비롯한 잔혹행위로 고용주가 막으려들면 오히려 고용주를 죽이고 심지어 고용주의 가족들이나 그 영지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강간하고 약탈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용병들에게 승리하면 며칠간의 자유로운 약탈을 비롯한 잔혹행위를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병들을 겨우 통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 당시 이탈리아 용병들은 약탈을 덜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은 누가 그들을 고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상대가 미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시덥잖게 약탈을 시도했다가 척을 지면 앞날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당장 벌어보고자 약탈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지만 그래도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는 약탈이 비교적 적었죠. 전문적인 군인들은 의외로 전쟁이 밥벌이라 학살이나 약탈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고 수입에 더 관심이 많아서 전장검제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를 5세의 군대인 황제군이 로마를 함락시킨 로마의 약탈 무렵 가장 약탈과 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집단은 독일인 용병들인 란츠큰의 히트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워낙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14세기 동로마에 고용된 용병들인 카탈로니아 용병들은 고용 중인 동로마가 막대한 금화를 털어 월급을 주는데도 만족하지 못하자 잔혹한 학살과 약탈을 벌여 동로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고용주의 뒤통수를 치고 반란을 일으켜 고용주의 국가를 빼앗으려 하기도 했어요. 포에니 전쟁의 원인이 된 마메르티니 용병부대나 13세기 동로마 제국에 고용되었다가 역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아테네 공국을 찬탈하기까지 한 카탈로니아 용병 등이 그러합니다. 현재 민간 군사 기업들은 이런 용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 직원들은 대부분 세계 유명 특수부대 출신들인데다 대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각자 전투의 프로로 책임감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리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일례로 유명한 용병 기업 블랙워터의 경우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황당한 케이스는 이라크 시내에서 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서 차에서 내려 인근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난사를 한 사건인데요. 이 일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고, 그때 블랙워터 측에서 내놓은 주장이 전쟁 중이었으니까 자기 보호를 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블랙워터는 2년간 195건의 총기 사건에 휘말렸고, 이는 모두 블랙워터에서 먼저 발표한 사건이었죠. 이처럼 용병 기업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용병이 전근대의 용병과 가장 차이나는 점은 바로 자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대체로 서방의 군사 강국들의 용병 기업은 해당 국가의 군부, 정보기관, 사법부, 국회 등의 감시를 높은 강도로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군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목줄이 맺은 맹수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러시아가 관여하는 전 세계 전장에서 미국의 블랙워터만큼이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바그너 그룹이란 용병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외교 안보의 이익을 위한 분야에만 활동을 집중하고 있죠. 블랙워터의 주 고객이 미국 정부인 것처럼 바그너 그룹의 수입도 러시아 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한 충성심도 강합니다. 물론 이건 강대국에서 운영하는 용병 기업 얘기고, 아프리카의 이그제큐브, 아웃컴즈처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들도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 역할만큼 역사를 수도 없이 뒤바꾼 주인공이자 악당이기도 하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히 나뉘는 만큼 앞으로도 각국의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용병 기업 블랙워터를 다룬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31일 이라크의 팔루자라는 도시에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저항군과의 격렬한 전투를 치르던 미군은 보급과 인적 지원이 아주 절실했는데요. 이라크에 파병된 미국의 여러 민간 군사기업, 즉 용병 기업들은 이 지옥을 뚫고 시내의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용병 기업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용병 기업 블랙워터입니다. 이날 블랙워터사의 4명의 용병은 미군의 식자재 군납을 담당하는 트럭에 호송을 맡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이라크 저항군이 매복해 있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저항군들은 용병들이 타는 호송 차량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마구 쏘아대 차를 전복시키고 용병들을 모두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용병들의 시신을 불에 태우는가 하면 차량에 매달고 길에 질질 끌고 다녔죠. 이 사건은 미군을 분노에 들끓게 했고, 결국 같은 해 4월 1일 미군이 그 유명한 제1차 팔루자 전투를 치르는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블랙워터라는 용병 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도 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용병 기업 블랙워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용병은 오늘날 대부분 PMC의 소속 직원들입니다. PMC는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용병 기업이라 할 수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구 열강들로부터 비롯된 수백 개의 PMC가 전 세계 약 50여 개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PMC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된 후 군대의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PMC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PMC 산업의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커졌는데요. 2018년 기준 그 시장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오늘날에는 두세 배 이상 성장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PMC 산업이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랙워터라는 PMC가 여러 사건을 일으키며 미국 언론에 제일 많이 등장했습니다. 블랙워터는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알 클라크와 에릭 프린스가 설립한 PMC인데요. 전직 실 대원들이 주축이 돼서 세계 최강의 사설군대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강의 사설군대라 할 수 있는 게 이들이 호위하거나 경호한 인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죠. 현장에 투입되는 사원들이 대부분 고도로 훈련받은 특수부대 출신이며 거기서도 엄격한 고용심사를 통과한 엘리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후에도 마치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아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 이들이 받는 급여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하루에 기본 일당만 수백만 원은 좋게 챙겨가며 초봉은 보통 억대에 해당하죠. 실제로 2010년대 기준 위험 업무 1년 계약 시 하나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연봉이 제공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죠. 최근에 연봉 정보는 불확실한데 그 이유는 PMC 시장이 언론에 노출되기를 매우 꺼려하며 정보 또한 극도로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블랙워터의 어마어마한 연봉 덕분에 전세계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원들이 블랙워터의 직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영국,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당연하며 특히 프랑스같이 특수부대가 잘 발달한 나라에서도 블랙워터에 지원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PMC 부대원들의 사진을 찾아보면 마치 특수부대 현역 전투원처럼 중무장한 군인의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받은 급여로 장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투입되는 작전에 따라 회사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그들이라도 봉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꽤나 많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장비로는 부족하니 그들의 개인 취향과 필요에 맞춰 장비를 세팅하죠. 실제 전투에 직면할 경우 장비는 자기 목숨과 직결되는 만큼 성능이 좋은 고가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투 중 파손되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재구입 비용도 따로 생각해야 하죠. 게다가 의료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지출도 매우 큰 편입니다. 용병 특성상 다쳤다 하면 최소 중상인데 정규군은 국가가 이런 위험을 떠맡아 주지만 PMC는 전적으로 민간 의료와 민간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쉽게 계약해 줄 리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PMC는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떠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있죠. 특히 사망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최악인 수준입니다. 유족에게는 쥐꼬리만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는 블랙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팔루자 참사 사건에서 블랙워터의 직원에 대한 대우가 아주 잘 드러났죠. 당시 용병들에게 지급된 차량은 당초 약속된 방탄 차량이 아니라 2대의 평범한 미츠비시 SUV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인원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계획된 6명이 아닌 4명으로 줄여버렸죠. 이에 대해 2006년 사망자 가족들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블랙워터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PMC의 용병에 대한 환상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무리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지독히 혹사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들은 극도로 예민해졌으며 민간인들에게도 무척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헨리 왁서먼에 따르면 블랙워터는 2년간 195건의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블랙워터의 선제 발포로 시작된 사건들이죠. 가장 처참했던 사건은 2007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통체증이 무척이나 심했는데 블랙워터 차량 행렬에서 갑자기 용병들이 차도로 나와 무차별 난사를 가한 것이죠. 시내를 그냥 걷고 있던 민간인들은 물론이며 주변 차량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블랙워터의 사장 에릭 프린스가 미국 청문회로 불려가게 되었죠. 거기서 그는 무차별 난사를 가한 직원들을 변호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대응한 것 뿐입니다. 전장에서는 총알이 튀어나갈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워터가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건과 공분을 일으키는 태도 때문입니다. 경호한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블랙워터 본사가 내세우는 자랑거림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죠. 2007년의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킨 블랙워터는
이후 이미지가 처참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회사명을 블랙워터에서 G로 바꿔버렸죠. 하지만 회사명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각종 월권 행위들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맙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블랙워터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결국 미국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서의 활동을 중지시켰죠. 또한 총기 난사의 주범 몇 명은 미 본토로 송환되어 종신형 등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종신형의 처벌을 받은 이들은 2021년 1월에 전격 사면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군인으로서 나라에 봉사한 것이 이유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블랙워터의 창업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 베시 디보스의 남동생이며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블랙워터를 비롯한 PMC는 미국 정부와 비밀 내에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단점 못지않게 장점도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죠.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블랙워터는 미군과 국제연합군 그리고 주 고객들인 기업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모술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고립되었을 때 민간인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탄약과 물 등을 날라주기도 했죠. 윤리적인 문제가 많긴 하지만 호위한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 실력도 검증되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미군이 활약할 수 없는 전장이나 격렬한 전장에서의 한 줄기 보탬이 되고 있죠. 또한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전술 훈련 등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의 9배에 해당되는 땅에 다양한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용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강사진도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을 스카우트하고 심지어 권총 사격의 챔피언을 고용해 활용하고 있죠. 전술 사격 외에도 폭발물 제작 및 해체나 근접격 투술, 각종 장비 조종, 심지어 현지인들과의 화술까지 커리큘럼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술 교육은 미국 경찰이 군사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를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들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블랙워터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용되어 예멘에서 활동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반부패 운동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죠. 2018년 9월에는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을 대체할 인원으로 블랙워터를 고용한다는 기획안이 펜타곤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는 이로 인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결국 기획안은 철회되었죠. 블랙워터는 현재 G라는 회사명도 버리고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기업으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사실 PMC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이들이 블랙워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은 과거 각종 논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후 회사명을 2번이나 바꿀 정도로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전장 투입보다는 군사 자문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또한 현장에 인원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로 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넘쳐나고 있죠. 미국이 중동에서의 전쟁 수행에 블랙워터를 공용한 것과 비슷하게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PMC를 중동에 개입하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의 민간군사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죠. 러시아 국방부의 미사일 공격으로 바그너 그룹의 용병기지가 소멸했고 2천여 명의 용병들이 사망했다. 우리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러시아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결국엔 정말로 러시아 국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야 맙니다. 프리고진은 이에 대해 쿠데타가 아닌 정의의 행진이라고 말했죠. 사실 그가 이끄는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그림자 군대라 불릴 정도로 푸틴의 총애를 받던 용병 기업이었습니다. 푸틴 정권의 무장 친위대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정부 친화적이었으며 정부의 지지와 지원도 듬뿍 받았었죠. 근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민간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3년 러시아 기업가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우킨이 공동 설립한 용병 기업입니다. 이들은 스페츠나츠 같은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예비역들을 용병으로 고용해 전장에 투입하며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바그너 그룹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때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기입니다. 러시아 연방국 정보총국, 즉 GRU와 함께
크림반도 합병작전에 참가해서 성과를 내며 푸틴의 눈에 띄게 되었죠. 이듬해 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로 주 활동 무대를 이동해 지방반군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군과 자주 교전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후 시리아 내전, 사헬 내전, 모잠비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전장에 투입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았죠.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바그너 그룹 용병단과의 관계를 부인하곤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청업체처럼 잘 써먹었고 정부 인사들도 여러 명 얽혀있는 등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죠. 심지어 바그너 그룹은 군 제복과 부대 구성도 대놓고 러시아군을 모방했습니다.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정부와 유착관계를 끈끈이 유지하며 푸틴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전투력은 물론이며 전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으로 푸틴의 그림자 군대라는 악명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바그너 그룹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여러 전투, 특히 바흐무트 전투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들은 용병을 대규모로 투입한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들을 성공적으로 함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흐무트 전투에서 바그너 그룹의 용병 측 사망자만 2만 명이 나올 정도로 용병이 대거 희생되었죠. 물론 이들이 모두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인 것은 아닙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까지 용병을 닥치는 대로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나 일자리가 없는 범죄자들을 스카우트해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용병을 끌어모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최대의 민간 군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여러 전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엄청나게 많은 용병을 투입한 덕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여러 성과를 낸 덕분에 그들은 러시아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무장친위대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그는 군부의 실권을 지닌 권력자였는데 자신의 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바그너 그룹을 매우 경계했죠. 결국 세르게이 쇼이구와 바그너 그룹의 대표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간에 여러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비밀이라 알려져 있으나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군부의 견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죠. 실제로 러시아 군부는 고의적으로 바그너 그룹의 전투를 방해해왔습니다. 프리고진은 여러 차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군부는 이를 묵살이 쓰며 더 나아가 포탄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죠.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이러한 문제로 여러 전투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고충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그너 그룹은 쿠데타까지 일으킬 생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은 바그너 그룹의 지휘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어났으니까요. 2023년 5월 초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희생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공이 있으므로 바그너 그룹의 지휘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의 강력한 전투력을 자국군 휘하에 두기 위해 여러 제약을 걸었죠. 이 갈등은 같은 해 5월 말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터지고 맙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는 길목에 지뢰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는 알고 보니 러시아 육군 제-72 차량화 소총여단이 설치한 지뢰였습니다. 누가 봐도 바그너 그룹에 대한 견제로 지뢰를 설치한 것이었죠. 결국 프리고진의 불만은 터져버렸고 러시아군과 그 수뇌부,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국방부는 프리고진의 기세를 꺾기 위해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지휘권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프리고진은 이에 불복하였고 러시아 국방부와 바그너 그룹의 갈등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가 민간인을 학살한다라는 선 넘은 비난을 하며 러시아 국방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그너 그룹의 선전포고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러시아 연방 건국 이후 최초의 대규모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란 초반에는 바그너 그룹이 군사적 요충지인 로스토프 나도노의 군본부를 장악하는 등 매우 유리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보로네시에 무혈 입성하는 등 모스크바로 쭉쭉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하지만 이 반란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에게 이동을 중단하고 갈등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건넸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를 수락했고 이에 따라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행진도 중단되었죠. 프리고진이 왜 돌연 항복했는지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으나 사실 고작
2만 5천여 명의 병력으로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2만 5천여 명의 병사는 프리고진 측의 주장이고 사실은 8천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죠. 푸틴 또한 이번 반란에 강력히 대응할 준비를 했기에 전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후 중재안에 따라 벨라루스로 망명할 예정이었으나 8월 23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전용기가 격추된 것인데 이 전용기에는 바그너의 또 다른 창업자 드미트리 우킨을 포함한 반란의 주요 인물 9명이 타고 있었죠. 이후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바그너 그룹 본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사실상 바그너 그룹 해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그너 그룹의 모습은 뭔가 러시아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용병 기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절대 그런 용병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들은 여러 전장에서 각종 사고를 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그 수위가 이 영상에 담아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쟁 범죄인 민간인 학살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미친 용병 집단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그너 그룹 자체가 전범 출신 지휘관과 부하들이 세운 조직입니다. 창업자 드미트리 우킨은 진성 네오나치 출신이자 체첸 전쟁에 참전한 전직 스페츠나치이며 러시아 정보 총국의 예비역 중령으로 제대한 전범 군인이었습니다. 그 휘하에 있던 부하 몇 명이 바그너 그룹의 창업에 동참했는데 이들 또한 제1차 체첸 전쟁, 제2차 체첸 전쟁에 참전한 전범들이었죠. 이렇게 시작한 바그너 그룹은 예상대로 여러 전쟁 범죄를 일으켜왔습니다. 외신들은 바그너 그룹에 대해 포로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고문, 성폭력, 학살을 저지른다는 공통된 보도를 해왔죠. 그 중에는 군사 콘텐츠 관련으로 활동 중인 이세환 기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세환 기자는 바그너 그룹에 대해 전쟁 범죄도 자주 해본 놈이 하지 생초자가 하지는 않는다 라는 언급을 남겼죠. 이러한 보도들 외에도 바그너 그룹이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범죄의 수위가 너무 높아 이젠 텔레반조차 대놓고 기피하며 IS 같은 단체는 바그너 그룹의 범죄를 모방까지 할 정도죠.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용병 기업이 된 것일까요? 사실 바그너 그룹이 다른 민간 군사 기업들과 명확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병들의 구성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인데요. 보통 민간 군사 기업이 용병을 모집할 때는 전쟁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교육된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여러 자격 심사를 시행하죠.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애초에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용병을 고용합니다. 오히려 인간성이 타락한 범죄자들을 대규모로 스카우트했다는 증거가 여러 번 외신에 의해 보도되었죠.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전쟁 범죄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뽑아 전장에 투입시킨 것이죠. 이제는 사망한 프리고진이 과거에 직접 서부 요시카르올라 교도소에서 모병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흉악범이자 유명한 식인기인 예고로 코마로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조건으로 바그너 그룹에 가입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바그너 그룹이 죄수들을 가장 최전선에 배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죄수들의 충원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교까지 가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바그너 그룹 모병 광고를 했었죠. 이처럼 바그너 그룹은 비도덕적인 모병 활동을 통해 용병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아 성장한 용병 기업입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바그너 그룹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는데요. 특히 네팔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국군, 인도군 채용에서 탈락한 구르카 용병 지원생들이었습니다. 구르카 용병은 바그너 그룹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엄격한 시험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바그너 그룹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죠. 애초에 미국 정부는 바그너 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최근인 2024년 9월 5일에는 영국 정부도 바그너 그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 국가근위대가 특수 군사작전에 참여한 전직 죄수들을 바그너 그룹 직원으로 다시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구르카 용병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에 있는 군기지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야간 경비 근무를 서던 병사는 바로 영국 육군 구르카 연대 3대대 소속 디프라사드 푼 하사였는데요. 그는 전방의 어둠 속에서 뭔가 땅 파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곧 그 소리의 진짜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탈레반 2명이 급조 폭발물 IED를 매설하는 소리였던 것이죠. 푼 하사의 소대는 순찰을 나간 시점이었기에 그는 무전기로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개인화기, 유탄 발사기, 수류탄을 챙겨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준비하던 여러 명의 탈레반과 대규모 교전에 들어갔죠. 푼 하사는 지붕을 사수하면서 400여 발의 탄환과 수십 정의 수류탄을 몽땅 사용해 3명의 탈레반을 사살하고 다수를 부상 입혔습니다. 결국 30여 명의 탈레반은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나 기지는 함락을 면할 수 있었죠. 홀로 기지를 지켜낸 공훈으로 푼 하사는 2011년 용훈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93년 제정된 이래 50명도 받지 못한 훈장이기에 그 가치가 무척 대단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혼자서 일당백이 가능하다는 구르카의 명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구르카 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르카라는 명칭은 네팔 왕국의 지역이었던 고르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고르카는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어 네팔 왕국을 고르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는 구르카족이 네팔의 산간지대에 사는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며 영국에서 네팔인이나 셰르파, 인도 북부에서 온 사람들을 두루 이르던 명칭이죠. 아무튼 이들은 모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산지대에 살아왔기에 심폐량이 일반인에 비해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1803년 이래 네팔의 구르카 정부는 구르카들의 뛰어난 신체적 스펙을 활용해 인도의 국경지대를 노골적으로 침범했는데요. 당시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영국에 대한 도발로 여겼습니다. 특히 구르카를 포함한 네팔군은 영국 동인도 회사령에 약 200여 개의 촌락을 병합했으며 더 나아가 겐지스강 상류까지 침략할 기미를 보였죠. 결국 새로 부임한 영국의 인도총독 모이라경이 비상수단으로 그 지역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네팔군에 강경히 대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네팔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1814년에 그 경찰서를 습격, 18명의 경찰관을 살해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죠. 영국은 네팔에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4개 부대로 편성해 네팔로 진격시켰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험난한 지세를 이용한 구르카는 완강히 저항하며 전쟁 초반만 해도 영국군으로부터 네팔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 사령관 디 옥털로누의 분전으로 네팔의 요새들은 차례로 격파되었고 결국에는 구르카가 패배하게 되었죠. 패배한 구르카 측은 항복하여 영국과 사가울이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양상을 보면 영국군은 구르카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르카의 용맹함에 치를 떨면서도 영국군의 티타임 동안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 등의 매너에 감탄하기도 했죠. 또한 전쟁 막바지에는 휴식 시간에 서로 간의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훈훈한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이에 영국군은 이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좋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구르카를 동인도 회사의 군대에 합류시키자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국은 각지 식민지에 현지인으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여러 창설해 왔는데요. 이후 여러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이 부대들 역시 대부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구르카 용병 부대만은 해체하지 않은 채 지금도 2개대대 규모로 존재하고 있죠. 그 콧대 높은 영국군이 2개대들을 구르카로 편성할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구르카의 엄청난 활약 덕분입니다. 구르카 용병이 그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건 제2차 세계대전부터인데요. 큰 활약을 펼쳤던 제1차 세계대전이나 영국 아프간 전쟁에서는 구르카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부터는 상당한 자료가 남아있고 취재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에서는 독일군을 상대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했었죠. 독일 아프리카 군단 장병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르카는 밤마다 독일군의 진지를 주기적으로 기습해 장병들의 목이나 귀를 베어가는 공포의 전제였습니다. 일본 육군은 정글전에 능해서 영국군이 무척이나 고전했는데 구르카 용병은 이 정글에서 일본군에 대등히 맞설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었죠. 특히 구르카 용병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예로 제8 구르카 소총연대 4대대 소속 라치만 구릉 이병의 사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1945년 5월 12일 미얀마 버마에 위치한 최전방 전초기지에서 자신을 포함한 병사 3명과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경에 일본군 200명, 즉 1개 중대 규모의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죠. 구릉이병이 있는 전초기지는 중대 본부로 가는 루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군은 반드시 이 전초기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구릉이병은 전투 중 참호에 들어온 수류탄을 여러 번 되던지다 수류탄 하나가 그의 오른손 안에서 터져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의 오른팔은 완전 전투불능이 되었으며 심지어 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소총을 들어 일본군을 31명이나 사살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일본군을 상대로 버틴 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되었죠. 일본군은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후퇴하였고 결국 구릉이병이르는 전초기지를 지켜내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45년 12월 중사로 진급함과 동시에 빅토리아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팔 하나와 눈 하나를 잃은 그는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기 힘들었는데요. 이에 영국군 측은 그를 상사로 특별 진급을 시켜 영국군 상사연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네팔로 돌아가 농장을 운영하며 풍족히 살다 만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구르카 여단 출신 중 빅토리아 훈장 수훈자가 11명이나 됩니다. 구르카의 명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 1999년의 카길 전쟁의 활약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구르카 부대가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구르카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원칙적으로 영국군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병이 연간 14,000파운드, 당시 우리 돈으로 2,260만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적은 돈이지만 네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네팔의 연간 국민 소득이 한국의 30분의 1 정도 되기에 구르카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은 네팔에 돌아오면 부유층으로 살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구르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영국군은 구르카 용병을 매년 200명에서 300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만 매년 2만 명이 넘죠.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구르카 준비를 위한 사설학원만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네팔 버전 한국식 공무원 시험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몇 년씩 구르카 준비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도 워낙 높기에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구르카 선발 시험은 신체 시험과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면접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선발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르카 출신 모병관이 가을에 고향을 돌면서 지역 예선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키와 가슴둘레 등의 치수를 재는 신체 검사와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치르며 약 2에서 3배수를 선발하죠. 예선 통과자들은 포카라에 위치한 모병소에 입소하여 보름간 최종 경선에 들어갑니다. 이 여러 선발 과정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체력 테스트인데요. 체력 테스트에도 여러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코레이스라 불리는 달리기 시험에 악명이 높습니다. 25kg의 돌을 채운 전통 바구니를 끈으로 머리에 메고 네팔의 가파른 산길 6km를 달려야 하죠. 30분대를 달성해야, 즉 10분 기준 2km를 달려야 합격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중간에 쉬거나 48분을 넘기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게 거리랑 시간대만 보면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는 네팔의 고산지대를 고려하지 못한 생각이죠. 25kg의 돌을 머리에 메고 비포장 산길을 주파해야 하는데 그 산길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불리는 고산지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도코레이스에서부터도 전원 합격이 아니라 면접과 시험을 추가로 보고 추천까지 해가며 최종 선발 인원이 발표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고 영국 본토로 가서 8개월 동안 정규군 훈련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영국 구르카 부대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지원생들은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요? 사실 영국군 말고도 싱가포르 경찰, 인도군도 구르카를 선발합니다. 싱가포르의 구르카는 영국군보다는 급여가 낮지만 여전히 네팔 기준으로는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한 예로 2014년에 300명의 싱가포르 구르카를 뽑는데 14,000명의 지원자가 몰렸죠. 심지어 지원자가 2만 명이 넘을 때도 있으니 싱가포르 구르카도 영국군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군은 어떨까요? 인도군은 영국군 선발에 최종 불합격하면 도전하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선발 시험도 치러야 하며 급여도 영국군과 싱가포르 경찰보다 낮아 경쟁률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지 인도군도 경쟁 자체는 치열합니다. 일단 선발되기만 하면 보통 네팔 노동자보다 많이 받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 복무하면 중산층이 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인도 열차 강도 사건의 영웅 비슈누 쉬레스타도 이 인도군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구르카 용병에만 선발되면 미래가 창창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군은 2014년 이후로 구르카 용병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어요. 2014년만 해도 350명의 구르카가 해고당했는데 구르카의 고용 비용이 점차 높아지자 가성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영국의 구르카 대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시 감축 행렬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하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죠. 구르카의 뛰어난 전투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생들은 점점 다른 부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최강의 용병 집단 프랑스 웨인 부대도 있는데요. 네팔에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곳곳의 전투 부대에 접근이 용이해진 것인데 프랑스 웨인 부대가 대우가 좋아 인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과거부터 네팔을 지켜온 구르카가 고국을 떠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황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하죠. 다음 주에는 앞서 잠시 언급한 프랑스 웨인 부대를 다룬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863년 4월 30일 멕시코에서 프랑스 육군 웨인 부대와 멕시코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멕시코 개입으로 프랑스 웨인 부대가 금화 수송 임무를 맡게 된 것인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 멕시코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웨인 부대원은 62명 뿐이었으나 멕시코군은 800여 명의 기병을 포함해 무려 2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웨인 부대원들은 42명만이 살아남아 작은 농가에 피신하였고 여기서 멕시코군에 맞설 방어선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갔죠. 멕시코군은 황복을 권유했으나 이들은 거절했고 마실 물도 없어 피와 오줌을 마시며 계속 저항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군은 지원군의 가세로 3,300여 명까지 늘어나 웨인 부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죠. 멕시코군은 항복을 계속해서 권유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거부하였고 결국 방어선도 무너져 웨인 부대원들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에 착검을 하고 일제히 멕시코군을 향해 돌격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용맹함에 감동과 충격을 받은 멕시코 육군 지휘관은 그대들은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라며 부상당한 웨인 부대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전투로 웨인 부대원 62명 중 45명이 사망, 17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포로들은 대부분 7월 14일 포로 교환으로 석방되었죠. 참고로 멕시코군은 190명이 전사하였고 3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웨인 부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831년 당시 프랑스는 식민지인 알제리와의 전쟁으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불황자, 망명자 등의 유입으로 골치 아픈 상황을 겪고 있었죠.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필리프 1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외국인 불황자, 망명자와 국내의 범죄자, 실업자 등을 모집하여 알제리와의 전쟁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죠. 루이 필리프 1세는 이렇게 알제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5개의 외국인 용병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5개의 용병대대는 정규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프랑스 웨인 부대입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는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 목적이 프랑스 정규군의 총알바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루이 필리프 1세가 외국인 용병대대를 만든 이유는 외국인과 불황자들을 모집해 전쟁터에서 치워버린다 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프랑스 웨인 부대는 엄연히 프랑스 정부에서 직접 채용한 군인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이뤄진 정규군 조직입니다. 과거와 달리 장비도 대우도 훈련도 점점 프랑스 정규군과 동일하게 바뀌게 된 것이죠. 이들은 지금도 전세계의 각종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며 최근까지 약 3만 5천여 회의 전투를 치른 곳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부대로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이죠. 총알바지로 탄생한 외국인 용병부대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이들의 뛰어난 실적 덕분입니다. 알제리 반란에 투입된 웨인 부대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이들은 정규군에 편입되어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활동하였으며 나폴레옹 3세 때는 멕시코와의 전쟁에 파병되기도 했었죠. 멕시코에서의 활약은 웨인 부대원 65명과 멕시코 정규군 2000여 명과의 카메룬 전투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나치의 혐오를 느끼는 독일인들이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자유 프랑스 소속으로 참전해 영국군과 함께 나치에 맞서 싸웠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각지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지자 프랑스 외인 부대가 나치 독일군에 몸담았던 군인까지 대거 받아버린 것이죠. 아예 포로 수용소에서 모병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치 독일과 싸우던 프랑스 외인 부대가 나치 전범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프랑스 외인 부대를 대표하는 말이 과거는 물어보지 않는다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전범들을 받아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을 식민지 전쟁에 밀어넣으면 프랑스 본국에서는 전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받아들인 독일군이 무려 2만 명을 넘어서자 외인 부대는 독일인 자원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는 이렇게 전범까지 입대시킬 정도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며 여러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불리는 베트남 독립전쟁에도 투입되었는데 외인 부대 역사상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바로 이 베트남 독립전쟁입니다. 프랑스 측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1483명이며 이는 외인 부대 역사상 1만 단위를 넘기는 전사자가 발생한 유일한 전쟁이죠. 또한 이 전쟁 자체가 베트남의 독립전쟁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증오를 사서 상당수의 포로가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외인 부대가 무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승패를 가른 디엠비엠프 전투에서는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새에서 56일 동안 결사항전하는 모습에 베트남군은 외인 부대를 더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이는 외인 부대 포로 대부분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이들이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프랑스의 명예를 지켰다며 과거보다 더더욱 축혀 세워주었죠. 과거의 이러한 활약들 덕분에 오늘날의 프랑스 외인 부대는 프랑스 내에서 유서 깊은 엘리트 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60년대 콩고 내전에도 참가하여 많은 암행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70년대에는 자이르 분란과 내전에 참가했고 90년대 재발한 제2차 콩고 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걸프전, 말리 내전,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되는 등 현대에도 많은 전장에 투입되었죠. 프랑스는 해외 파병 병력이 필요할 경우 차출 1순위인 신속대응군을 파병하는데 외인 부대도 이 부대에 속해 있기에 파병을 매우 자주 가는 편입니다. 참고로 파병을 나가면 기본급의 3배에 달하는 수당이 나오고 진급 점수도 팍팍 쌓이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병사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전투에 거의 확정적으로 참여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지 치안 유지와 교감 활동에 지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로 외인 부대원들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모집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 시리아, 쿠바 3개 국가입니다. 프랑스에는 장교로는 입대가 가능하나 병으로는 입대가 거부되죠. 과거부터 프랑스 외인 부대에 입대하려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스위스, 벨기에 같은 프랑스어권 국가 출신자도 있는데 과거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는 입대원들이 30%에 달할 정도였죠. 이들 프랑스어권 출신 부대원들은 비프랑스어권 출신자들과 짝을 지어서 교육을 하고 지시 내용을 전파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자들도 있으며 북유럽이나 미국, 영국 출신들도 가끔 있는 편이죠. 남미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라틴 계열이 많이 입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네팔이나 몽골 출신의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팔 구르카 지원에 실패한 청년들이 프랑스 외인 부대로 입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원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특수부대 전역 후 입대하는 사람이 그나마 있었으나 현재는 극소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 덕에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와 프랑스 이민을 위해 5년이 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프랑스 외인 부대원은 5년 기본 복무를 마치면 보통 상병으로 제대하며 10년 체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신청은 연장 복무 신청을 한 3년차 이상 장병에 한해 가능하죠. 아무튼 한국 지원자는 이제 거의 없는 편인데 비슷하게 일본도 과거엔 지원자가 조금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력이 전부 향상되면서 프랑스 외인 부대 입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현재는 네팔, 브라질, 콜롬비아, 콩고 국가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입대하면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요? 먼저 입대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전국에 있는 12개의 모병소에서 체력 테스트, 지능 검사 및 신체 검사를 진행한 뒤 1차 합격자는 마르세유에 있는
외인부대 사령부에서 약 2주간 대기합니다. 이때 주로 작업, 청소를 비롯한 자비를 하며 심층 면접을 보게 되죠. 이 2주 동안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후보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선발 과정 마지막 날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카스텔로다리에 있는 일명 카스텔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교관 및 모든 인원들이 프랑스어로만 훈련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됩니다. 훈련은 상당히 강도가 높으며 특히 프랑스 외인부대 하면 구보로 악명이 대단히 높죠. 어느 정도냐면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외인부대원이 나가 상을 휩쓰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올림픽 대회에 외인부대원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나가 7위를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인부대 마라톤 대표팀이 있는 부대는 제1외인기갑연대인데 많은 병사들이 이 부대로 배치되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죠. 구보 외에도 자대 배치 후에는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더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시설과 훈련의 질 또한 수준급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죠. 다만 자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른데, 극단적인 예로 제일 낙후된 부대는 사격 훈련 한번 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은 수준 높은 부대로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으려 하죠. 하지만 정작 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훈련이 아닌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입대하게 되면 4개월간의 기초훈련에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프랑스어를 무조건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프랑스어의 중요성이 높아져 반드시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죠. 특히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해서 거의 목숨 걸고 프랑스어를 익힙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베테랑 외인 부대원은 프랑스 특수전 사령부 이하의 특수부대인 코만도에 선발되기도 하죠. 이렇듯 훈련도 고되고 프랑스어도 익혀야 하며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힘든 환경 때문에 탈영해버리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외인 부대 내에서 탈영은 흔하다 보니 이를 일종의 자진퇴역 같은 느낌으로 여기기도 하죠. 총알바지로 만들어진 용병대대가 프랑스의 유서 깊은 엘리트 부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엔 이런 외인 부대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현대 용병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고대, 중세에 활약했던 용병들을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세 최강의 용병으로 불리던 스위스 용병을 주제로 한 영상이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와 스위스 용병대가 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코디 로마라는 사건으로 로마 대약탈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 중 하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2만 명의 군대를 꾸려 로마의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때 로마는 스위스 용병 500명을 고용해 바티칸 언덕을 넘어오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에 맞섰죠. 이때 로마 수비군 5,000명도 있었으나 이들은 하루 만에 짓밟히며 붕괴되었고 결국엔 스위스 용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은 오직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지키기 위해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고 필사적으로 싸웠죠. 하지만 수적 열세로 이들은 거의 몰살당했고 마지막 남은 189명의 스위스 용병 중 147명 또한 대성당 계단에서 사투를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고용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활약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죠. 바티칸에서는 지금까지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며 매년 5월 6일 이들을 기리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스위스 용병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어느 시점부터 용병업을 국가사업으로 운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3세기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는 내륙국인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알프스 같은 산지에 얽혀 있어 무역과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는데요. 반대로 험준한 자연환경 덕분에 타고나기로 강인한 사람이 많아 이는 곧 용병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스위스는 지배자인 합스부르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항쟁을 계속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베테랑들은 전투 기술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군기가 엄정하고 내부 결속력도 강했습니다. 이들은 중세 최초의 정예 시민 보병이라고도 불리며 타지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했죠. 또한 당시 스위스는 강한 중앙 집권화 대신 각 주마다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여서 저마다 군대를 양성하고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즉 타국처럼 왕실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각 주마다 재량껏 군대를 꾸려 용병업을 할 수 있었죠. 이웃나라 프랑스와 독일은
중세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용병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자연히 스위스 내부에서도 용병에 대한 대우가 점점 좋아져 용병은 남자들의 선망의 직종이 되었죠. 수입도 수입이거니와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강인하고 용맹한 전사라는 점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세 유럽의 용병은 수시로 모였다 흩어지는 떠돌이였으며 군기가 엉망이고 충성심도 약했습니다. 때문에 고용주를 배신하는 일도 흔했죠. 하지만 스위스 용병만은 죽기까지 고용주와의 계약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대부분 고향에 집과 부양할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용주에 대한 신용이 하락하면 고국의 신용도 하락하여 이는 곧 사회적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용주를 배신하면 고국에 있는 가족도 몰락하게 된다는 것도 말이죠. 실제로 스위스는 타지에 파견된 용병이 탈주하거나 고용주를 배신한 후 고국으로 돌아오면 법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 내 분위기는 용병들의 상무정신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들은 싸우다 죽는 것을 영예로 여겼으며 창만 주면 누구든 다 죽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15세기를 전후해 스위스 용병은 바이킹의 계보를 잇는 유럽의 전투민족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보병이라고 하지만 할버드와 장창으로 무장한 이들은 중세 유럽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던 강군이었습니다. 총이 등장하고 스페인의 테르시오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단연 유럽의 최강 전력이었죠.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에도 용병으로 생계를 잇는 자들이 많았지만 신뢰성과 단결력, 전투력 등 모든 면에서 스위스 용병대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장대 무기로 종려를 이루어 두려움 없이 진격하는 이들의 모습은 적군에게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었죠. 또한 각국에서 이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은 귀족을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이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다 죽이는 전멸전을 선호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타국의 귀족들은 스위스 용병과 적대하기를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에도 있었습니다. 싸우다 죽는 것을 영예로운 죽음으로 여겼던 이들은 화산과 포탄이 빗발쳐도 결코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이는 개인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시하던 다른 중세 용병들과는 다른 특이한 면모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여러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그 명성을 각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와의 격렬한 항쟁 이후 14, 15세기 백년전쟁과 부르고뉴 전쟁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죠. 때문에 교황령에서도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적극 고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통은 사코디 로마 사건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바티칸에 건재하게 이어져 오고 있죠. 당시 이탈리아의 각 도시국가에서도 스위스 용병들이 방위의 주축을 담당했었습니다. 돈은 넘쳐나고 걱정할 것은 외침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있어 스위스 용병은 최적의 선택이었죠. 용병을 극렬히 비판하던 니콜로 마키아벨리 또한 스위스 용병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대표작인 군주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스위스는 합스부르크로부터 사실상 독립했을 때 스위스 용병들을 정규군에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프랑스 베네치아 연합군을 맞아 대패하며 대외 팽창을 포기하게 되었죠. 이후 영세 중립국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연히 스위스 군대도 전쟁을 중단하고 국제용병업에 전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패한 마리냐노 전투는 스위스 용병사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가 적이었던 스위스 용병의 활약을 보고 감탄하여 이들을 적극 고용하게 된 것이죠. 예술에 대해 광적인 집착을 보이던 프랑수아 1세에게 르네상스가 만개한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이탈리아 현지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니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었죠. 이후 스위스 주정부는 프랑스를 상대로 용병을 보내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기부터 스위스 용병들은 프랑스에 예속되게 되었죠. 동시에 스위스 용병대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1520년대 카를 5세가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럽 세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카를 5세는 프랑스와 1세 못지않게 이탈리아에서의 패권을 원하고 있었죠. 이렇게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밀어강기가 된 스위스 용병대에게 있어 신성 로마 제국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 된 것이죠. 결국 1522년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대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코카 전투라고 하는데요. 비코카 전투는 스위스 용병의 위력을 검증할 역사적인 실험대였습니다. 그들은 마리냐노 전투에서 바램 빛을 되찾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스위스 용병들의 대참패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탓이 매우 컸죠.
적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스페인군 또한 프랑스와의 전쟁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들 스페인 병력은 수세기 동안 화기하신 전술, 축성술을 발달시킨 강군이었습니다. 반대로 스위스 용병들은 전부터 계속 이어온 재래식 전술만 일관했으니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스위스 용병의 라이벌 독일 용병 집단 란츠크네이트도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란츠크네이트는 과거 스위스 용병과 비견될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군에 편성되면서 각종 전투에 투입되는 베테랑 용병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또한 스위스 용병들과의 교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술 교류를 강화시켰으며 스페인군의 선진 기술도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비코카 전투에서 스위스 용병들을 상대로 한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스위스 용병대는 자신들을 그렇게 깔보던 란츠크네히트에게 졌으니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스위스 용병대 몰락에 서곡에 지나지 않았죠. 1525년의 파비아 전투는 스위스 용병의 위상에 결정타를 선사했습니다. 이 전투는 용병들은 물론 양 진영의 정규군과 외부 세력까지 모두 참전한 이탈리아 전쟁 최대의 전투였죠. 스위스 용병에게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전투 직전에 카를로세가 란츠크네이트를 동원해 스위스 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스위스 용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속력이 강한 상태였죠. 수적으로도 우위였으니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스위스 용병대는 대차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괴멸당한 것은 물론이고 고용주인 프랑스와 1세까지 포로로 사로잡힌 그야말로 대참패였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스위스 용병의 명성은 재기불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총을 제식한 스페인 군대와 그 휘하의 란츠크네이트가 유럽 최강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1525년을 스위스 용병 황금기의 끝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락 후에도 여전히 고용주에 대한 충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고용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사코디 로마 사건이 1527년이었으니 스위스 용병이 계속해서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세기 후반에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의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도 고용되어 스위스 용병 사이에 동족 상잔이 벌어졌죠. 이 일이 교훈이 되어 스위스는 자국민의 용병 수출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48년 스위스는 연방 헌법을 제정하여 연방국가로 거듭남과 동시에 헌법으로 용병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죠. 반란과 배신이 난무하던 중세 유럽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직함을 고집했던 스위스 용병, 이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명성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고국을 향한 애국심과 희생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는 스위스 용병의 강력한 라이벌 란츠크네이트를 주제로 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병에 의존해 나라를 통치할 경우 그 나라는 안전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15, 16세기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교를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오로지 제 욕망에만 충실한 용병들로 인해 불타버린 도시, 약탈당한 여러 마을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대표작 군주론을 통해 용병을 극렬히 비판하게 된 것이죠. 마키아벨리의 해안은 1527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프랑스와 연합해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적대 관계였던 신성 로마 제국은 군대를 투입해 이들을 몰아내고자 했죠.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황청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군대 휘하의 독일 용병 집단 란츠크네이트의 목표는 달랐어요. 카를 5세와 사상도 종교도 달랐던 그들은 오로지 돈과 자기 만족을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교황청과 로마는 광기에 사로잡힌 란츠크네이트에 의해 처참히 유린당했습니다. 성당은 남김없이 약탈당했고 남자는 군인이든 사제든 평민이든 모조리 살해되었죠. 수녀를 포함한 여성들의 격것을 고초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땠을지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를 사코디 로마 사건이라 하는데 이 사건으로 로마는 며칠이나 불타올랐으며 신성로마 제국은 오늘까지도 로마를 초토화시킨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 란츠크네이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5세기에 있었던 부르고뉴 전쟁은 스위스 용병대가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이었습니다. 부르고뉴의 정예군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는 당시의 평가와는 다르게 소규모 군대인 스위스 용병대가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스위스 용병대의 엄청난 활약에 감탄한 사람들 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대 희하에 스위스 용병대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도 용병 부대를 창설하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용병이 바로 란츠크네이트입니다. 초기 란츠크네이트 부대원 대부분이 슈바벤 같은 남부 독일 출신이었는데요. 당시 남부 독일 지역에선 장남에게 땅을 상속하는 것이 관리였는데 적은 영지마저도 받을 수 없었던 차남이나 삼남들이 란츠크네이트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모집에 응한 사람들로 인해 부대 규모가 4,000명에서 가끔은 1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죠. 이는 당시 군대 내 연대 규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더구나 부대 구조도 나름 탄탄했는데요. 연대지휘 본부를 구성하는 수뇌부와 각 부대를 지휘하는 중대지휘관인 하up트만이 있었습니다. 중대지휘관 하up트만에게는 부관이 붙었으며 캠프를 따라다니며 자비를 돕는 일꾼들도 있었죠. 심지어 부대 내에 사법관까지 있을 정도로 이들은 나름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창설된 란츠크네이트는 과연 스위스 용병대에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란츠크네이트가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하여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스위스 용병대에겐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력은 물론이거니와 전투를 대하는 마인드부터 많이 달랐죠. 명예를 중시하고 고국에 헌신을 다하던 스위스 용병과는 달리 란츠크네이트는 당시 돈만 밝히는 소위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동족 상잔을 일으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전술이나 체계도 스위스 용병을 따라잡기에 급급했죠. 실제로 스위스 용병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처참하게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1499년 스위스 영방국과 막시밀리안 슈바벤 연합이 충돌한 슈바벤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위스 용병대와 란츠크네이트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란츠크네이트의 굴욕적인 패배였죠. 이 전쟁 이후 스위스 용병대와 란츠크네이트 사이엔 각국의 이익을 넘어선 증오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마주칠 때마다 전투를 벌였고 어느 쪽도 포를 두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상당한 병사들도 무자비하게 살해했죠.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스위스 용병과 란츠크네이트의 전쟁을 배드워, 즉 나쁜 전쟁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투에도 불구하고 란츠크네이트는 스위스 용병을 한동안 넘어서지 못했죠. 1512년에 라벤나 전투에서도 스위스 용병에게 패했으며 1년 뒤인 1513년에 벌어진 노바라 전투에서도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1520년대에 접어들면서 란츠크네이트는 스위스 용병의 모방 단계를 넘어선 진정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그들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란츠크네이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 게오르크 폰 프루츠베르크 덕분입니다. 게오르크는 막시밀리안의 명령을 받아 용병대를 창설한 신성 로마 제국군의 장군인데요. 그는 슈바벤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스위스 용병이 사용하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그 전략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여러 전술 교리를 란츠크네이트에 적용시켜 점점 더 전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502년 세리라 전투에서 스위스 용병이 화승총을 든 스페인 군인들에게 무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끌 줄 알았던 게오르크는 란츠크네이트 부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전까지 그들은 대부분 장창과 할버드를 들고 싸웠으나 게오르크는 여기에 화승총편들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용병들이 장창과 할버드 대신 화승총을 들고 싸우게 되었죠. 이 부대 구성은 152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1522년의 비코카 전투인데요. 당시 스위스 용병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터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스위스 용병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스위스 용병의 대패 란츠크네이트의 대승으로 전투가 끝나게 되었죠.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던 란츠크네이트,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스위스 용병대, 사실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대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장창과 할버드만을 고집했으며 그동안 승리를 안겨주었던 재래식 전술만 일관했었죠. 반면에 란츠크네이트는 그동안의 패배 속에서 전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최신 무기를 도입할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페인군의 신전술, 축성술 등의 선진 기술까지 받아들이며 유럽의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후 1525년에 벌어진 파비아 전투에서 란츠크네이트는 비로소 스위스 용병대에게 결정타를 선사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각 진영의 용병, 정규군, 외부 세력까지 모두 참전한 이탈리아 전쟁 최대의 전투였는데요. 이 전쟁에서도 역시나 스위스 용병대는 란츠크네이트에게 대패하며 유럽 최강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란츠크네이트가 유럽 최강군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죠.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만 16세기 유럽 최강군의 자리에 올라선 란츠크네이트의 명성은 그렇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란츠크네이트를 설명하는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란츠크네이트는 스위스 용병들을 격파한 파비아 전투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몸값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병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스위스 용병을 제치고 몸값 1위에 등극하게 된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은 이들의 높아진 몸값에 버거워하다 결국엔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돈을 받고 목숨을 내던지며 싸우는 용병들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었죠. 란츠크네이트 대부분의 용병들은 급여를 받으면 흥청망청 써대며 그때만큼은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급여를 못 받는 시기엔 마을을 약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유럽의 소시민들에게 있어 일거리가 부족한 란츠크네이트는 그야말로 무례배 집단, 깡패 집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스위스 용병과는 다르게 비교적 명성이 낮은 이유는 활약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특유의 비도덕적인 모습, 무자비함, 잔인함을 동반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하죠. 만약 이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불만을 약탈과 살인, 강도, 강간으로 표출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1527년의 사코디 로마 사건이죠. 신성 로마 제국은 고삐가 풀린 란츠크네이트를 전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란츠크네이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오르크 폰 프룬츠베르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무례배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게오르크는 말년에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란츠크네이트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란츠크네이트는 신성 로마 제국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자 결국 유럽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고용인들 밑에서 근무하며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싸우러 다녔죠. 유럽, 북아프리카, 심지어 남아메리카에서 전투를 벌인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6세기 후반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크게 경제적 요인과 시대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뽑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용병들의 경제사정 악화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불안정한 용병 수입보다는 임금을 따박따박 받는 정규군 소속이 훨씬 메리트가 있었죠. 결국엔 용병위를 버리고 정규군에 지원하면서 란츠크네이트 용병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도 란츠크네이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유럽에서는 군대 무장 전술이 끊임없이 변화했기에 이는 란츠크네이트의 입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럽 세계를 바꾼 30년 전쟁 이후엔 절대 왕정 체제가 수립되면서 여러 용병 부대가 명맥을 잃기 시작했죠. 이는 란츠크네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 버틸 수 없었던 란츠크네이트는 시대에 도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스위스 용병을 두르고 유럽 최강군의 자리에 올랐던 그들 역시도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이겨낼 수 없었나 봅니다. 물론 중세에 활약했던 용병이 스위스 용병과 란츠크네이트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가장 전설적이라 불리는 용병도 있는데 바로 13세기에 활약한 카탈루냐 용병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카탈루냐 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305년 7월) 카탈루냐 용병 2,500명과 동로마군 14,000명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지대인 아프로스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에서 카탈루냐 용병들은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동로마군을 괴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로마군을 지휘하던 당시 동로마 황제 미하엘 9세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달아나 버렸죠. 사실 카탈루냐 용병은 동로마의 방해를 담당하던 용병이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3년 전인 1302년 유럽 각지를 떠돌던 카탈루냐 용병 일행 약 6,500명이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동로마 황제 안드로니코스 2세는 이들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딸을 카탈루냐 용병대장인 루지에로와 결혼까지 시킬 정도였죠. 3년 뒤에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카탈루냐 용병과 동로마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쟁까지 발발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탈루냐 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81년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를 다스리던 아라곤 왕국 왕실이 고향인 카탈루냐에서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목적은 북아프리카 원정이었죠. 당시 유럽 세계는 4차 십자군 이후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수많은 병사들의 일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아라곤 왕국이 용병을 모집한다고 하니 카탈루냐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라곤 왕국이 북아프리카 원정을 포기하면서 쓸모가 없어진 카탈루냐 용병들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것이죠.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카탈루냐 용병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정 기사단에 들어가거나 해적 일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며 카탈루냐 용병을 이끈 이 남자 루지에로 데 플로르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았죠. 그는 위험 부담이 큰 성정 기사단을 위해서 싸우는 일과 해적일 대신 동로마 제국으로 가서 용병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에 자신들이 대신 싸워주면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302년 2500명의 카탈루냐 용병들이 39척의 배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말이 2500명이지 실제로 온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았어요. 카탈루냐 용병 대부분이 결혼을 한 몸이라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를 합치면 약 6500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동로마 황제 안드로니코스 2세는 조카 딸을 루지에로와 결혼시킬 정도로 이들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또한 루지에로는 제국에서 5번째로 높은 관직인 메가스 둑수에 임명되었죠. 더 파격적인 것은 이미 동로마 제국에 복무하고 있던 다른 용병들보다 카탈루냐 용병들에게 2배나 많은 급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진한 대우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들은 동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아시아로 건너가 투르크족과 전투를 치렀는데요. 과연 그들은 매우 뛰어난 용병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투에서만 무려 18,000명의 투르크족이 카탈루냐 용병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승리를 거둔 카탈루냐 용병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쪽으로 전진하여 남은 투르크족들을 공격했고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너무 동쪽으로 들어가면 보급선이 끊어질 것이라 생각한 루지에로는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때마침 불가리아 제2제국이 동로마에 위협을 가해오자 카탈루냐 용병들은 불가리아를 견제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제일 큰 위협이었던 투르크족도 물리쳐주고 새로운 위협인 불가리아 제국도 견제해주니 그야말로 동로마의 방역은 그 자체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동로마 제국에 있어 제일 큰 위협이었던 것은 바로 이 카탈루냐 용병이었죠. 먼저 이들의 전투력은 최강이라 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돈 욕심도 무척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필라델피아, 마그네시아 같은 동로마 도시에 들어가 주민들을 약탈하며 사심을 채웠죠.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강제로 끌려가 그들의 아내나 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백성들은 이들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매우 증오하게 되었죠. 당시 기록에 카탈루냐인들의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튀르크인들의 적이 되는 게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용병대장인 루지에로는 급여를 줄이려던 황제를 향해 동로마 제국을 파괴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 협박에 굴복한 황제는 국고를 털어서 루지에로를 포함한 카탈루냐 용병들에게 무려 100만 개의 금화를 주었죠. 이 금화는 동로마 제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을 3분의 1로 줄이고 농민들에게 특별 세금까지 물리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루지에로는 보수가 너무 적다라며 계속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죠. 이 불만은 동로마 방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투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짰으며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들도 전부 자기들끼리만 독차지했죠. 심지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로마의 관리나 군인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동로마의 또 다른 용병 알란족을 카탈루냐 용병들이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란족은 자기들보다 카탈루냐 용병들이 무려 2배나 맞는 월급을 받는다며
불평을 토로하다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탈루냐 용병들은 알란족 족장을 포함해 알란족 300여 명을 그대로 죽여버렸죠. 이처럼 거슬리기만 하면 같은 용병까지 치워버릴 정도이니 동로마 제국의 진정한 위협은 이슬람 세력이 아닌 바로 이 카탈루냐 용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오만함이 화룡점장을 찍게 되는데 바로 카탈루냐 용병대장 루지에로가 땅을 요구한 일이 그것이죠. 그는 당신네들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면 차라리 나한테 땅을 주시오. 이왕이면 날씨가 따뜻하고 땅이 비옥한 아나톨리아 지역이 좋겠소. 라며 대담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아나톨리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엄연한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이죠. 만약 루지에로가 아나톨리아를 차지하게 되면 더 큰 욕심을 부려 아예 동로마 제국 전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동로마 제국은 카탈루냐 용병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루지에로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 루지에로에게 아나톨리아 전체를 주겠다고 겉으로만 승인한 뒤 이를 축하하는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는 안드로니쿠스의 아들이자 공동 황제인 미알 9세가 루지에로를 방심시키고 암살하기 위한 죽음의 파티였죠. 결국 루지에로는 이날 자신들이 그렇게 깔보던 알란족 용병들에게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을 잃은 카탈루냐 용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는커녕 복수를 다짐하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이제까지의 적이었던 투르크족 1000명과 동맹을 맺고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하여 1305년 7월 아프로스에서 카탈루냐 용병 전후의 2500명과 동로마군 14,000명이 격돌하는 대규모 전투가 발발하게 된 것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카탈루냐 용병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동로마군을 괴멸시키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끝난 뒤 황제가 달아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대신 현재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지역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다녔는데 무려 2년이나 이 지역에 사는 동로마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저지른 학살과 약탈 및 방화의 잔혹함을 묘사한 책도 있는데요. 비잔티움 연대기를 작성한 존 줄리어스 노리치는 비잔티움 연대기 6권에서 이 학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상 동로마 제국의 트라키아 지역을 침입한 어떤 외적들도 이들보다 잔인하지는 않았다. 이후 카탈루냐 용병들은 기나긴 학살을 마친 뒤 진로를 남쪽으로 정하고 아테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당시 아테네 공국은 카탈루냐 용병과 싸울 바에 이들을 고용하여 방위를 담당하고자 했는데요. 고용된 카탈루냐 용병은 아테네 공국 주변에 30여 개의 성을 점령하며 아테네 공국에 보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급료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아테네 공국은 이들을 해고하였죠. 카탈루냐 용병들이 잠자코 해고되어 물러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바로 아테네 공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311년 카탈루냐 용병들은 캐피수스 강가에서 아테네 공국군 무려 15,000명을 습격해 이들을 전멸시켰죠. 이번에도 역시 수적 열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대승리를 거둔 것인데 승리의 비결은 지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강둑을 허물고 강 주위를 늪으로 만든 다음 아테네 공국군의 말들이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틈을 노린 것이죠. 대승을 거둔 카탈루냐 용병들은 곧바로 아테네로 진격하여 지배 세력을 쫓아낸 뒤 자신들이 아테네 공국의 지배권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의 잔인함이 드러나는데 죽은 아테네 공국군의 아내와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행위가 그러하죠. 이렇게 해서 카탈루냐 용병들은 1390년까지 약 80년 동안 아테네 공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의 지배가 100년을 못 간 이유는 바로 자기들끼리 심각한 내분에 휘말렸기 때문인데요. 카탈루냐 용병들은 1360년대부터 내부에서 지배권을 놓고 싸우다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노리고 쳐들어온 용병들이 있었는데 바로 같은 스페인 용병 출신인 나바라 용병들이죠. 그들은 피렌체 출신 공작 네리오 1세와 함께 1386년 아테네로 진격하여 카탈루냐 정권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카탈루냐 정권은 2년 동안의 전쟁 끝에 무너지고 말았죠. 아테네 공국에서 쫓겨난 카탈루냐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세르비아 같은 주변의 나라들로 도망쳐 용병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아테네 공국은 1395년에 베네치아인들에게 넘어갔다가 1458년에 오스만 제국에 굴복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후 15세기부터는 스위스 용병과 독일 용병 집단인 란츠크네이트가 유럽 최강군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동로마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은 카탈루냐 용병에 대해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잔혹함 때문인지 카탈루냐인들도 그런 일은 안 한다 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죠. 만약 카탈루냐 용병들이 조금만 고용주에게 협력적이었다면 역사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하여 크게 번영한 용병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11세기에 탄생한 바이킹 용병 집단 바랑인 친위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바랑인 친위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1300명을 포함한 노르만 군대 1만 5천명이 동로마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끈 남자는 바로 노르만 공자 로베르 기스카르인데요. 당시 황희 계승에 끼어들었던 그는 자신의 딸 헬레나가 동로마 제국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구실로 동로마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금군은 바이킹과 앵글로 섹슨 전사들로 구성된 바랑인 친위대였는데요. 이들 중에는 정보광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만 잉글랜드군에게 가족과 고향을 잃은 병사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노르만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던 그들이었죠. 바랑인 친위대는 석궁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도 전열을 유지하며 전진했고 당대 최고의 충격 기병이었던 노르만 기사대의 돌격을 정면으로 물리쳤습니다. 중세 기병을 맞상대할 수 있었던 최초의 보병인 스위스 할버드 용병이 등장하기 200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노르만 기사들이 보병들에게 패퇴하고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눈이 먼 바랑인 친위대는 중앙군 본대와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노르만군에게 포위되어 버렸죠. 농성이 특기였던 그들은 성당으로 도망쳐 그 안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 버티고자 했는데요. 이때 이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로베르가 성당에 불을 질러 몽땅 태워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바랑인 친위대는 허무하게도 모두 불에 타 전멸하고 말았죠. 이때의 타격으로 동로마 제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랑인 친위대는 역사에 남는 활약을 펼쳤지만 동시에 가장 큰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바랑인 친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바이킹 용병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바로 10세기 바실리오스 2세 치세 때입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리스마저 함락될 위기가 있었는데요. 바실리오스 2세는 이때 키예프 루스 대공인 블라디미르 1세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1세는 북유럽 각지에서 모집한 바이킹 전사 6,000명을 지원했고 이들은 반란을 순식간에 진압해버렸죠. 바실리오스 2세는 반란을 진압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툭하면 반란이나 일으키는 귀족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인 북유럽 전사들이 복무서약을 훨씬 더 잘 지키는구나. 이후 그는 북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원정 모집 공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외인 부대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 스웨덴 지역에서는 객지에서 전사한 바랑인 친위대원의 유산을 처리하는 특별법까지 생길 정도였죠. 당시 로마인들은 북유럽인을 뭉뚱그려 가리킬 때 바랑기안이라 했는데 이후 그들이 황제의 친위대 역할을 할 때는 바랑기안가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랑기안가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랑인 친위대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바랑인 친위대는 동로마 제국의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사병을 보유한 귀족을 억압하면 국방력이 약해지고 그렇다고 귀족들을 풀어주면 반란이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북유럽 바이킹 용병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저 복무 서약을 지키며 급여를 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욕심도 없겠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용병 집단이었으니 동로마 제국 상황에 딱 맞았던 것이죠. 사실 바이킹들에게 있어서도 동로마 제국에서 용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바랑인 친위대 병사들은 복무를 마치면 퇴직금으로 금화와 무구 그리고 자주색 비단 옷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금실과 자줏빛 염료는 평범한 천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재가 비단이니 문자 그대로 그들은 퇴직 후 고향으로 금이 환영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직업, 즉 용병으로 남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11, 12세기가 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왕국들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유롭게 방랑하는 바이킹이 줄어들게 되었죠. 동시에 용병 일자리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인데 마침 동로마 제국이 그들을 원하니
바이킹 용병들에겐 크나큰 기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북유럽에서 군인으로서 권력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화에 이은 기존 부족사회 해체로 인해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군역 또한 바이킹에서 기사로 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로 바이킹들은 동로마 제국의 친위대가 되는 것을 무척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그들을 강력히 원했다고는 하나 이들 또한 동로마 제국에서 복무하는 것을 강력히 원했다고 할 수 있죠. 바랑인 친위대라는 좋은 일자리를 얻은 바이킹들은 동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동로마 제국의 제위 계승자와 충성 서약을 맺었는데 이는 북유럽 바이킹들의 허스칼 맹세와 비슷한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허스칼 맹세란 바이킹들이 자기 의지로 왕이나 영주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맹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들의 충성 서약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정 개인보다는 제위 자체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니키포로스 2세가 요한니스 1세에게 암살을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바랑인 친위대는 니키포로스 2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기 살기로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그가 죽자 방금까지 싸우고 있던 요한니스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모습은 언뜻 보면 편을 이리저리 옮기는 비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당시 현지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죠. 정변이 잦았던 제국에서 특정 황족 개인보다는 제위를 보유한 법적 고용주와의 계약에 충실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는 바이킹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령이나 족장 중심의 바이킹 전사 세계에서는 지배권에 대한 도전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전에서 이긴 자가 지배권을 가지며 지배자가 바뀌면 사회 구성원들도 그에 따라야 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러한 전통이 동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 서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강력한 무력을 지닌 바랑인 친위대가 직접 제위를 찬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랑인들은 동로마의 지배권에 직접 도전하거나 그러한 도전에 가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용병부대인 이상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법적 고용주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 금기였습니다. 전사 특유의 명예를 중시했던 그들은 정치에 대한 욕심보다는 전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했죠. 그렇기에 반역자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다가도 그 반역자가 황제가 되면 바로 충성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새 황제도 바랑인 친위대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죠. 이는 어찌 보면 고용주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스위스 용병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스위스 용병의 등장 이전부터 법적 고용주를 절대 배신하지 않은 것으로 명성이 높았죠. 혼란한 시기, 그것도 배신과 반란이 매우 많았던 동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황제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그들은 동로마 제국 멸망 전까지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1400년대까지 동로마 기록에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함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전투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쳤을까요? 사실 이들이 이름을 날린 대규모 전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황제의 친위대인데 이들이 참전할 정도로 심각한 전투가 쉽게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세기에 포카스 내전을 종식시킨 아비도스 전투나 12세기의 요한니스 2세가 페체네그족을 격파한 베로이아 전투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참전한 전투마다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서기 1071년에 동로마 제국과 셀주크 제국의 만지케르트 전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바랑인 친위대는 목숨을 걸고 싸워 셀주크 티르크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죠. 이 외에도 제4차 십자군 전쟁 때도 침략자들에게 맞서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바랑인 친위대가 활약한 전투 중 가장 유명한 전투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랑인 친위대가 페인을 제공한 디라키움 전투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노르만 기사들과의 전투가 바로 이 디라키움 전투죠. 사실 이 전투 당시 바랑인 친위대는 바이킹만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노르만 왕조를 구축한 정보강 윌리엄 1세의 정복 활동으로 인해 잉글랜드에서 망명한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많이 입대했죠. 이들 중 앵글로색슨 7왕국 고유의 하급 귀족 가신병 출신들이 많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잉글랜드의 엘리트 보병 출신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윌리엄 1세에게 가족도 집도 잃은 그들은 노르만족의 침입에 복수심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죠. 디라키움 전투의 양상을 유리하게 가져갔음에도 복수의 눈이 멀어 전투를 패배로 이끈 이들은 바이킹이 아닌
망명한 앵글로색슨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투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북유럽과 잉글랜드의 엘리트 보병으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였던 덕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많은 역사가들이 바랑인 친애들을 흔히 펠레키포로이 바르바로이, 즉 도끼를 진 야만인으로 묘사했는데요. 사실 동로마 후기 바랑인 친위대의 모습은 역사가들이 말한 도끼를 든 야만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 맨 좌측의 군인이 동로마 후기의 바랑인 친위대인데요. 흔히 북유럽 전사하면 떠오르는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 서유럽의 기사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기 바랑인 친위대의 구성이 바이킹 중심에서 망명한 앵글로색슨족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바랑인 친위대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전원 보병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동로마 황녀 안나 콤니니의 기록에 따르면 쇠사슬로 된 체인메일을 입고 중무장한 상태로 황제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무기는 도끼는 물론이고 롱소드와 롬파니아 등의 꽤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통은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기득권화된 전사 집단은 점점 전투력이 쇠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술탄의 근위대로 활약한 예니체리나 러시아 제국 시기까지 존재했던 러시아 최초의 상비군 스트렐치가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바랑인 친위대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1204년 그들은 제4차 십자군에 맞서 끝까지 황궁을 지키다 괴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마 제국 118대 황제 테오도로스 1세 시절에 재건되었고 이후 쭉 황실을 지키는 친위대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목숨까지 불태우며 적을 찢어 발기는 모습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비록 동로마 제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충성서약을 굳게 지키며 황실을 지키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킹으로 구성된 용병 집단이 바랑인 친위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아일랜드에서 활약한 갤로글라가 그 대표적인 예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갤로글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이지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세시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일랜드에는 누가 살았고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일랜드의 원주민은 켈트족의 게일인인데요. 이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일랜드로 건너왔고 그대로 섬에 정착하여 살아갔습니다. 이후 여러 켈트 왕국들이 생기며 켈트족 고유 문화가 발달했고 이 문화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8세기 말 바이킹들이 아일랜드에 침공하여 약 200년간 아일랜드의 왕국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킹들이 점령한 지역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오늘날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도 바이킹이 원주민인 켈트족을 쫓아내고 점령한 지역입니다. 바이킹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아일랜드와 동화되어 갔고 켈트족의 게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죠. 그들은 스코틀랜드에도 정착했는데 스코틀랜드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전사들은 아일랜드에서 용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수백 년간 아일랜드와 브리튼 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용병 집단 갤로글라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갤로글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갤로글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13세기 중반에서 16세기 말까지입니다. 주요 구성원들은 스코틀랜드 북부의 하이랜드와 서부의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살다가 아일랜드에 정착한 전사들이죠. 여기서 말한 하이랜드는 스코틀랜드 고지대 지방을 말하는데 이 지방 출신 전사들은 태생적으로 매우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고지대 특성상 산소도 부족하고 지형도 험난하니 자연스럽게 강한 전사가 탄생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죠. 이는 서유럽의 스위스 용병과 네팔의 구루카 용병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일랜드에 정착한 전사들은 이후 용병 집단이 되어 활동했는데 아일랜드인들은 이들을 갤로글라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영어식 명칭은 갤로글라스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일랜드 표기법인 갤로글라라 불리고 있죠. 이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게일인들이 스코틀랜드의 노르드 게일인들을 이방인 게일이라는 뜻의 갈게일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르드 게일이란 바이킹 노르드인과 켈트족 게일인의 혼혈인을 말하죠. 최초의 갤로글라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은 스코틀랜드 노르드 게일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세력이 불어나면서 토착 아일랜드 게일인들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일랜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아일랜드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죠.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군소환과 영주들에게 고용되어 작은 규모의 전쟁에 활용되었습니다.
유명한 전투로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며 적대국인 잉글랜드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이후 잉글랜드는 이들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침략할 때마다 갤로글라가 나서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 여러 번의 패배까지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갤로글라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잉글랜드에 대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었겠지만 이들의 주목적은 바로 돈이었어요. 이 시기 갤로글라들은 잉글랜드의 침략에 대항하는 쪽에서 재미 보며 꽤나 많은 돈을 챙겨갔습니다. 잉글랜드의 침략 방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아일랜드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아일랜드 소환국의 군대에 섞여 용병 노릇을 했죠. 아무튼 이유가 돈이 되었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갤로글라가 반 잉글랜드 용병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전사들이었다 해도 어떻게 잉글랜드의 체계화된 군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이방인 출신이며 소규모 집단이었다고 해도 당시 갤로글라는 켈트 게일 세계의 최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꽤나 다양했는데요. 스칸디나비아산 주목 장궁부터 스코틀랜드시 클레이모어, 제블린, 다트 등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했던 스칸디나비아산 주목 장궁은 그 크기가 사람 키에 필적했고 매우 튼튼해 사정거리가 길었다고 하죠. 성 위에서 주목 장궁으로 공격하는 갤로글라는 잉글랜드 군대 입장에서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클레이모어나 제블린 같은 긴 무기들을 사용했는데 이 무기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잉글랜드군을 공격하는데 유용했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 중 제일 유명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대 양손 도끼인데요. 갤로글라는 긴 장대로 이뤄진 양손 도끼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바이킹의 주무기였던 도끼의 특성을 빌려 긴 장대에 도끼를 단 것인데 이 무기 또한 말을 탄 잉글랜드 기병을 제압하는데 매우 유용했죠. 이 무기를 든 갤로글라는 오늘날까지 이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갤로글라는 무기도 잘 사용했지만 몸을 단련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게을인과 노르데인의 무술까지 모두 섭렵할 정도로 몸을 단련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덕분에 켈트 게일 세계에서 최정예 병사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갤로글라가 이렇게 강력한 무력을 지녔다고 해서 아일랜드에 무조건 이익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일랜드를 쪼개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들은 근본이 외지인 혼혈이었지만 기존 게일인들의 토착 클랜 계층 체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의 시족 체제를 유지했죠. 덕분에 갤로글라는 아일랜드 시족 정치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중립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덕분에 아일랜드와 브리튼 섬의 영주들은 갤로글라를 적극 고용했던 것이죠. 갤로글라는 잉글랜드라는 외부의 적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시족 간 경쟁자와의 전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영주의 경쟁자와 싸우는 용병 역할, 영주를 엄호하는 경원 역할, 심지어 경쟁자를 암살하는 암살자 역할도 맡았죠. 이처럼 이들이 워낙 유용했던 탓에 영주들은 갤로글라가 제멋대로 굴어도 어느 정도 그 행동을 용인했습니다. 여기서 제멋대로 굴었다는 것은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죠. 갤로글라는 기존의 질서에 거의 충성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의 규범을 무시하며 강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자주 저질렀죠. 하지만 영주는 이 정도의 범죄는 외부의 적과 시족 경쟁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 터부시하며 범죄를 눈감아줬던 것입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용병 집단이라 하더라도 당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제일이었으니까요. 덕분에 갤로글라의 대부분은 당시 용병 시장 최고 단가에 자신을 파는 용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약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주요 보병 전력으로 활용되었죠. 이들은 10세기 이후 무려 15세기까지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전쟁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갤로글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세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자유로운 성향 덕에 단합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들끼리 싸우다 멸망하는 큰 내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똘똘 뭉쳐 세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거나 지역을 점령하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돈을 벌기 위해 용병으로 활동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갤로글라는 소규모로 활동하는 용병 집단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영주들은 갤로글라만으로 군대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갤로글라는 전투의 히든카드로 사용할 뿐 정작 군대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모집한 병사들로 꾸려야 했죠. 여기서 갤로글라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자비를 떠맡아줄 종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워낙 소규모로 활동하다 보니 자비를 해줄
부하 병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종자들이 자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전투에도 참여했는데 무기도 갤로글라가 사용하는 클레이모, 양손도끼 등 사용하기 꽤 어려운 무기들을 사용했죠. 이 그림은 1521년의 독일화가 알브레이트 뒤로가 그린 그림인데 당시 갤로글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둘은 갤로글라이고 오른쪽의 셋은 갤로글라가 데리고 다니는 종자들이죠. 종자들 또한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갤로글라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자들에게 무기까지 쥐어주며 아일랜드를 휘어잡던 갤로글라. 하지만 길었던 이들의 시대도 저물게 되는데요. 16세기 말에 아일랜드의 무력 집단과 자치 집단을 탄압하는 강력한 잉글랜드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잉글랜드 튜더 왕조가 아일랜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죠. 튜더 왕조의 군대는 갤로글라처럼 소규모로 활동하는 용병 집단이 상대할 수 있는 규모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갤로글라는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요. 1542년에 아일랜드를 정복한 헨리 8세에 의해 갤로글라는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이후 잉글랜드군은 갤로글라를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며 적극적인 소탕에 나섰죠. 결국 갤로글라 클랜들은 모두 박살이 났고 살아남은 소수는 아일랜드 반군에 들어가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떠난 이들은 스위스 용병과 함께 싸우기도 하며 유럽의 주요 용병으로 활약하게 되었죠. 하지만 해외로 떠나지 않고 반군에 들어간 갤로글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놀랍게도 꽤나 긴 기간 동안 아일랜드 반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1593년부터 벌어진 기나긴 전쟁, 9년 전쟁에서는 잉글랜드에 대항한 티론 백전 밑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1601년 킨셀 전투에서 아일랜드군이 패배하며 개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갤로글라의 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보다 더 소규모로 활동하며 잉글랜드군을 기습하는 게릴라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이후 약 40년 넘게 갤로글라는 잉글랜드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아일랜드를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1646년 아일랜드 가톨릭 장군인 오간루어 오넬이 벤버브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그 밑에서 싸웠죠. 하지만 3년 뒤인 1649년 잉글랜드 내전을 승리로 이끈 올리버 크로멜이 아일랜드로 건너와 반군을 진압함으로써 갤로글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혹독한 통치를 받게 되었죠. 참고로 크로멜의 군대가 일으킨 학살로 최대 3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죽어나갔는데 이는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였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 사람들은 오늘날 갤로글라를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록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 집단이었지만 끝까지 잉글랜드군에 맞섰다는 점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밝히며 제멋대로 굴던 갤로글라의 속은 겉모습과 다르게 아일랜드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아일랜드의 용병 집단 갤로글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